안녕하세요. 저 1호 재심 변호사 박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은 제가 재심 사건을 하면서 가졌던 욕심과 우월감에 대한 그 반성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에서 제가 가졌던 욕심과 우월감. 저는 오늘 좀 반성을 확실히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2000년 8월 10일 날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버스 승강장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40대 택시기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9년 7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복역을 마친 최 씨는 당시 경찰의 폭행으로 거짓 진술했다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칼에 찔려서 숨진 채로 발견됐죠. 그 당시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 2003년 6월경에 익산 옆이죠. 군산경찰서에 한 제보가 접수가 됐어요. 3년 전에 발생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 그 제보를 받아서 진행된 수사에서 진범으로 지목됐던 청년이 자백을 했고요. 또 그 청년을 숨겨준 친구도 검거됐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다 자백까지 다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최군이 풀려난 게 아니라 자백을 했던 진범이 풀려났어요. 뭐야, 이거는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사건은 묻혔고요. 최군은 10년 가까이 복역한 후에 2010년 3.1절 특사로 출소했습니다. 저는 2013년 4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12월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났고 이듬해 11월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6년간 살인범 2명을 써야 했던 32살 최모 씨. 무죄 선고에 그간의 억울함이 북받칩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뭐 제에게 누가 기울여서 들여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2003년경에 풀려났던 진범은 이 무죄 판결이 선고되던 날 다시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징역 15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지금 보시는 재심. 포스터, 영화 재심, 강하늘과 정우 주연입니다. 피고인 조현우에게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나니 변호사다 이제부터. 영화 재심 속 배우 정우가 실제 사건에서 저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한 지상파 방송에서 드라마를 상영했는데 나라라 기촌형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고 드라마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는데. 저희 권상우 배우님. 네, 당연히 박수영 한 변호사님. 거죠. 닮으셨어요? 뭐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냉정하게 정우 캐스팅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권상우 캐스팅에 대해서는 이런 저항이 많이 없지 않았나. 드라마 포스터에서 권상우 씨가 사법 역사는 내가 쓴다라는 당찬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또 영화에서도 사실 제가 너무 정의롭게 나왔거든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현실에서 여러 불편함으로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앞에 어르신이 서 계실 때 예전에는 그 위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저앉고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저의 어떤 의지보다는 지금은 어떤 강제적인 변화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강제적인 살아야 변화, 된다는 그렇죠. 그런. 영화 된것 같은.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언행 일치를 강조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와 현실의 일치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영화로. 근데 영화와 현실의 일치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현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봐 준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바꿀 수도 있겠네. 무조건 칭찬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시지만 또 좋은 부분이 보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또 응원도 하면 네. 또 사람이 정말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과한 칭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장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사람들을 장의사라고 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장의사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일을 가업으로 이제 이어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2001년도 가을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제가 사법시험에 그 이듬해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고향에서 잠시라도 장의사를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 직업이 장의사고 제 직업이 변호사, 뭐 사자 돌림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자 돌림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 닮아 있다는 지점이 남의 불행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되게 불행한 일을 겪고 있거나 지금 겪는 중이거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 남의 불행에 대한 배려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유족들을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상여라는 것이 반나절 쓰고 버려지는 그 일회용품이거든요. 그런데 장지에서 태워지는 그 상여라는 그 물건을 이 종이꽃을 달아서 꾸민다라고 하거든요. 염색도 잘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상여가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그 상여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관이 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상여를 봤을 때 초라해 보면 유족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꽃도 화려하게 달고 많이 달아주면 그 유족이 좀 위로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런 어떤 그런 유족에 대한 어떤 위로를 각별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저는 사실 이런 남의 불행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했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지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약촌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제 욕심 때문에 사건을 맡았던 것이지 억울하게 옥살이한 그 당사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대한 배려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최군의 불행을 이용해서 제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욕심은 대단히 천박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프로인데요. 뉴스 추적이라고요. 2010년 7월 22일 수원 노숙소녀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 사건 관련 기사가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신문을 SBS의 뉴스 추적을 제작하던 기자가 봤어요. 이 기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약촌오거리 사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청년이 최근에 출소했다. 그 청년의 사건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공론화하고 싶은데 재심을 함께 진행해 보는 것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약촌오거리 사건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 기자의 제안을 듣고 이제 약촌오거리 사건을 검색해 봤고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최군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약촌오거리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이 청년이 복역하던 중에 밝혀졌었거든요. 근데 그 진범이 자백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범을 풀어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는 세상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재심을 돕겠다는 그런 제안조차도 그렇게 가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함께 설득하러 가보자라고 했었고 그 이 기자와 함께 전주에 내려갔었습니다. 이 전주 버스터미널 앞 다방에서 이제 최군을 만났고요. 최군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심이 가능하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재심 법리도 몰랐었어요. 근데 재심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은 최군이 설득이 되어야지 이 뉴스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송이 될 것이고 방송이 되어야지 사건 변호인으로 제가 이
이 지상파 방송을 탈 것 아니니까 속된 유명해지고 표현으로 싶으셔서. 그렇죠. 그런 욕심이 컸던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너무 말씀해 솔직하네요. 주셔서. 너무 네. 솔직해. 그 불행에 대한 어떤 배려라기보다는 그 불행에 대한 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영화 재심을 통해서 이제 제가 최군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영화 배우들의 어떤 연기가 너무 좋으면 그 영화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사건 관계자인 제가 또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하늘 씨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너무 또 정우도 너무 그렇지만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들 통해서 저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의 고통을 좀 보게 됐고 방송에 나오는 능력 있는 변호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 저의 천박한 욕심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던 거죠. 정우가 강하늘에게 미안하다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칼 일러줘. 우리 법으로 해결하자. 법으로 뭐 할 수 있는데? 너는 사람 죽일 놈이 못 돼. 내가 그거 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줄게. 너가 살인범 만든 건 우리라고. 우리들이 조현우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도 제 욕심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됐고 또 최군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 8월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린 그 재심 사건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온 경찰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그 최군을 수사했던 경찰이고 이들은 또 여관에 최군을 데려가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폭행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당시 천안에서 내려온 최군을 익산역에서 만나서 경찰서로 데려간 게 아니라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사실, 즉 불법 체포 감금을 인정했던 거죠. 의미 있는 양심의 소리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한 달가량 지났던 것 같아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경찰이 자살했어요. 그 경찰이. 기자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 경찰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그 경찰분 나이도 저랑 비슷했고 거의 그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까 많이 미안했어요. 저는 법정에서 정의로워 보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증인 신문을 하면서 경찰을 추궁하면서 큰 소리로 추궁했거든요. 방청객들 보라고. 그게 방청객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시원해 보였을 거예요. 상급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있었을 텐데 지금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혹한 추궁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추궁이 대중들의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비난으로 또 이어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내 경찰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갈수록 이 책임에 대한 생각이 무거워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난 과거의 어떤 일도 재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을 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치 않고 어떤 단편적인 사실을 보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정의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게 만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 삼내에 있는 한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갔고요. 그들은 아이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부부방에서 현금과 폐물을 빼앗고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서 질식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관은 엉뚱하게도 자신들을 방어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을 잡아서 범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듬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진범들이 자백까지 했는데도 그 진범들을 풀어주는 또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삼내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진범 중 한 사람이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피해자 최성자 사모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진범의 손을 잡아주면서 용서했습니다. 피해자 최성자 사모님은 늘 삼내 친구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조금 덜 배우고 조금 덜 가졌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대접받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두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들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내 친구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지적장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발달장애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요. 저는 사건 관련 인터뷰하면서 못 배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들의 처지를 설명해 왔는데 최성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못 배웠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조금 덜 배우고 조금 덜 가졌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가난한 사람들을 밑바닥 계급으로 생각했고 하나의 범주로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관심과 도움도 좋지만 기본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거든요. 그래서 못 배웠다, 가진 게 없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덜 배웠다, 조금 덜 가졌다는 말이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배려가 아닐까. 저는 이걸 잊고 살았습니다. 뭐 강연장에서도 그 순간순간 그냥 말을 내뱉으면서 그냥 못 배웠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됐죠. 아, 나도 똑같은 그냥 잘못을 계속 해왔구나.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야겠다. 한 글자 차인데. 네, 못 배웠다라는 것보다. 느낌을 주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최성재 사모님은 이렇게 잘못을 빌러온 진범에게 그날 일은 모두 잊고 사셨으면 좋겠다. 멀리까지 와줘서 감사하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오히려 진범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최성재 사모님은 용서를 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고요. 반성과 사과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시혜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거든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선내 3인조로 불리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억울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저는 이분들의 사연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이분들의 아픈 과거의 경험을 기사로 알렸었습니다. 시민들이 측은지심을 가져주길 바랬고 이게 사건 공론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 방식에 불쌍하게 보이게끔 하려는 그런 어떤 방식이 이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었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측은심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실천과 연대의 힘인 건 분명하지만 이런 감정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우월감의 표현, 차별적 시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라는 경계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심 사건 정의롭게 해결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방식으로 공론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증인신문하고 여러 가지 어떤 후회되는 일이 있긴 한데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늘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깨닫는 게 연속되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닌가. 늘 처음처럼 새날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의 글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처럼.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고요.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늘 새롭게, 네, 그렇게. 깨달음으로 네. 하루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사를 좀 잘못하신 혹시 경찰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셔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살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그분들을 이제 수사를 좀 잘못한 경찰관들은 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들을 또 있을까요, 혹시? 뭐 그런 불이익이 뭐 형사처벌도 있을 거고 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금전적인 어떤 배상 책임을 지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런 어떤 형사 책임이나 징계 책임이나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 이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되거든요. 이 시효라고 하죠. 근데 재심 사건이 상당히 긴 시간이 흘러서 해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뭔가 법과 제도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또 어떤 지점이 있냐면 시간이 흘러서
무죄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어떤 책임 추궁도 필요하고 또 그게 정의롭긴 하지만 그 책임 추궁 과정도 정의로워야 돼요. 또 그 당시에 사건에 개입됐던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묶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행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필요하고 밝히지 못하면 아무리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책임을 추궁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시대적 상황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가까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의 고통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잔인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추궁하는 게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 입장에서는 박 변호사가 저런 얘기하는 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와 화해, 물론 반성과 참회가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용서와 화해가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 가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임 추궁도 중요하지만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회에서 필요한 정의 시대마다 달라져야 된다 생각해요. 사회상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 사회의 정의는 공감과 배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대립과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소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강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감과 배려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있더라도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